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책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멋대로 사는데 왜 성공했을까? 세상에 권선징악이란 없는 것일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자신의 하루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모닝커피가 맛있는 하루였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감사일기를 쓰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취업해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0점대 학점인 자신에게 취업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친구는 그에게 발전이 없다며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점차 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는 감사일기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악인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한 달에 3,500만 원씩 버는 사업가이자 시간당 90만 원의 초고액 심리상담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인 악인론의 저자 손수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실하고 착하게만 산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악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착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악인론입니다. 악인이 늘 승리하는 데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 어떤 현상을 쉽게 분석하려면 그 반대를 관찰하라고 했다. 악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분석하려면 악인이 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된다. 잠깐 가상의 회사 하나를 그려보자. A와 B가 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했다. 둘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다. A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언제나 상사가 시키는 일을 기계처럼 처리한다. A는 그러면서도 늘 노심초사한다. 상사가 내 능력을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아이디어라고 면박을 주면 어떡하지?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다고 해도 될까? 혹시 혼자 나댄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온갖 잡념이 그를 괴롭힌다. 결국 A는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 완성한 제안서마저 다 뒤엎어버린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달, 결국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여전히 수동적으로 상사가 시킨 업무만 꾸역꾸역 처리할 뿐이다. 새로운 제안서 따윈 제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지적받으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빠질 테니까. B의 성격은 정반대다. 그는 상사의 지적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살아가면서 욕 한 번 안 듣는 게 가능해 신경 꺼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사원 B도 인간인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불완전하게나마 결과물을 제출해 피드백을 받는다. 호되게 혼나고 반려당하기 일쑤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극을 받아 하루를 마감하며 분노일기를 쓴다. 더더욱 야망이 커지고 욕심이 쌓인다. 입사 당시엔 A보다 실력이 떨어졌을지언정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성공 그래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사람은 사원이라는 같은 직급을 공유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직원이 더 유능한지 또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알 수 없다. 회사마다 분위기에 따라 두 캐릭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일에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 또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A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상사나 타인에게 지적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비롯해 수많은 무의미한 감정들, 이를테면 죄책감과 후회와 걱정과 동정심 등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걸 방치한다. 성공을 향해 내가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온갖 모래주머니를 제 손으로 발목에 주렁주렁 매다는 셈이다. 뇌는 찌들어가고 총기는 흐릿해진다. 에너지는 금세 바닥난다. B는 반대다.
실패, 뭐가 어떤가? 그것마저도 악인은 분노일기의 한 꼭지로 이용한다. 까짓것 망하면 분노일기에 적지 뭐. 일단 닥치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A를 제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완벽주의와 타인이 보내는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실패하면 배움으로, 성공하면 자축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일단 시도한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면 그때부터 능동적으로 회사 일을 주도하게 되고 끝없는 피드백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에 접어든다. 무엇을 하든 소중한 경험을 얻음으로써 실패에서도 작은 성공을 이룬다. 이처럼 악인의 뇌는 완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진 비의 뇌를 닮았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일과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며 어수선한 뇌 구조는 깔끔하게 정리되고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던 뇌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종종 악인들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 무례하고 눈치가 없다고 욕을 먹는다. 실력도 부족한데 자꾸 쓸모도 없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주변에서 흉을 본다. 너무 튀는 데다가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응자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란 말인가? 남들에게 잠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언정 회사에서 몇 년을 보내도 배운 것 하나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지금껏 남들 눈치를 보느라 속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 자기 멋대로 화끈하게 무언가를 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악한 삶이 아닐까? 억지로 처음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다. 이 글을 쓰는 지난 1년간 수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들 역시 처음엔 직원 A처럼 그저 성실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다. 상사가 지적할까봐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고 모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그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평범한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며 자기 내면의 스위치에 불을 켜는 순간이 있었다.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 말이다. 그게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에게도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을 남김없이 청산해버리는 시기가 필요하다.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주변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가장 위대한 악인의 사례가 있다. 당신이 전쟁 중인 조선시대의 한 병사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병사 생활이 고달팠던 나머지 딱 하루 훈련에 빠지고 술을 진탕 마신 채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포승줄에 묶여 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장군이 당신에게 말한다. 군령을 바로 세우고자 너를 사형에 처한다. 그렇다.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장군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숱한 훈련을 반복하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음을 잠시 달래려고 딱 한 번 술에 취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잘못한 일일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 군유를 따르는 일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영웅 중 영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테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일시적인 악인적 행동으로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신을 재무장하고 군유를 바로 세운 결과 압도적인 전력의 왜군에 맞서 연전연승하여 끝내 조국을 지켰다. 이순신 장군은 찰나의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 결국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의 서로 다른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안다. 당신이 가면처럼 쓰고 다닌 착하기만 한 사람의 페르소나와 일상 속에서 늘 대체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 라며 당신을 꼬집는 악인의 페르소나가 그것이다. 후자가 바로 성공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이제 준비운동이 좀 되었는가? 악인의 시작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만 뇌는 최적화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나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수행하기에도 바쁘다.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조언이나 슬픔, 죄책감 같은 감정 따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감정들 말이다. 첫 번째, 나와 너 모두를 죽이는 최악의 감정, 죄책감. 어디 한번 제대로 당신의 뇌를 들여다보자. 이런, 역시나 하루빨리 정리해고해야 할 직원들이 보인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해고 대상은 죄책감이다. 죄책감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잔뼈가 굵은 본능이다. 아주 오래전, 당신이 어릴 적부터 당신의 뇌에 입사해 꾸준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식당에서 떠들면 넌 나쁜 아이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단다. 이런 조언을 들을 때부터 말이다. 실제로도 신입사원 시절, 죄책감은 나름대로 유능한 존재였다. 그 덕분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키웠고 정과 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깨치게 해주었다. 당신을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에 머물게 한 공신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뇌 구조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질질 끄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할 때, 당신을 언제나 믿어준 직장 상사에게 사표를 낼 때, 지하철에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고도 피곤함에 억지로 눈을 감고 못 본 척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죄책감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죄책감을 느낀 순간이 많다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칭찬해 주어도 된다. 그런 당신은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다시 악인론으로 모두를 전환해보자. 죄책감이라는 명찰을 단 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 점점 자신의 직무가 아닌 것에도 간섭하고 서슴없이 월권한다.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예로 들어보자. 합리적인 악인의 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 인생을 개척하려면 부모님의 간섭과 지원을 끊어야 해. 이때 죄책감이 월권 행위를 한다. 이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몇 년째 부모님 속을 후벼 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상처를 주겠다고요? 결말은 이러하다.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지 몰라. 이런 또 전화가 오네. 그치만 잔소리를 듣는 것도 자식된 도리 중에 하나야.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부모님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감. 그럭저럭 부모님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거나 책임을 다하지는 못함. 늘 50%만 만족하며 살아감. 나머지 50%에 대한 갈증이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변함. 사이가 더 나빠짐. 불쑥불쑥 자유를 갈망하지만 영원히 독립하지 못함.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당신은 한 회사의 대표다. 오늘은 무능력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 합리적인 악인의 사고는 말한다. 회사는 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해고할 사람은 해고해야 해. 죄책감의 월권이 다시 시작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가 처음 입사해 당신에게 감사 편지를 쓴 걸 잊었나요? 이야기는 이렇게 귀결한다.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사람은 괜찮으니까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예정된 미래는 가혹하다. 그 사람을 해고할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음. 1년이 흘러감. 그 사람에게는 인건비로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함. 그 사람을 결국 미워하게 됨. 이젠 정중하게 해고할 기분도 사라짐. 감정에 휘둘려 그 사람과 나쁘게 헤어질 확률이 커짐. 거대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죄책감의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바로 논리적인 합리화다. 현대 사회에서 합리화라는 단어는 패배자들과 비겁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지만 때에 따라서는 매우 효율적인 사고방식이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봐도 그러하다. 최소한의 합리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을 100%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악의 수를 택하거나 더욱 파국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합리화 역시 능력이며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것에 휩싸여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상황을 내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연하고 빠르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직원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는 바로 합리화라는 개념이다. 다시 한번 악인의 관점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상황을 분석해보자. 죄책감의 월권. 이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몇 년째 부모님 속을 후벼 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상처를 주겠다고요? 논리적 합리화의 카운터펀치. 지금 당장 상처를 드리더라도 미래에 보답하면 돼요. 아무런 변화 없이 잔소리 듣고 생각 없이 죄송하다 말하는 게 더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묵묵히 잔소리를 듣고 반항하지 않으면 그게 효도인가요? 효도는 발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다. 죄책감의 월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논리적 합리화의 카운터펀치. 그 사람의 웃음 따위가 다른 모든 직원에게 야근과 추가 업무라는 피해를 주는 것보다 무겁나요? 영원히 그 사람을 안고 갈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고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려 스스로 발전할 계기를 찾게 해줘야 해요. 1년이나 2년 뒤에 해고하면 그동안 그 사람은 헛된 시간을 낭비할 뿐이에요. 논리적 합리화로 비효율적인 사고를 깨트려야 한다. 물론 심한 합리화는 좋지 않다. 중요한 점은 논리적 합리화지 비논리적 합리화나 비윤리적 합리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합리화하거나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거나 남의 사업을 베껴놓고는 자기가 창조했다고 합리화하는 행위는 죽음이다. 상황을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악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을 때 죄책감이 고개를 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합리화 카드를 내밀어라. 두 번째,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더 나쁜 놈이 될 것이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첫 번째 정리 대상인 죄책감과 닮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죄책감의 자식이다. 타인을 불편하게 해서 난 된다는 일종의 죄책감이 발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확장된 것이다. 두 번째 직원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더 꾸준하게, 더 자주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예측 불가능하게 불현듯 찾아오는 감정이라면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황당하게도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그동안 투자해온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무언가를 끊어내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당신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새겨지도록 부단히 노력했다고 해보자. 만약 그를 비판하거나 지적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투자한 에너지나 이미 형성된 것 보기에 좋은 관계를 뒤집자니 심리적인 부담이 따른다. 인간은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것을 완벽히 배제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판을 하거나 정당하게 화를 내기가 매우 난감해진다. 착각을 깨야 한다. 놀랍게도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타인의 기억에 당신이 나쁜 사람으로 남을 확률을 때때로 높인다. 당신 스스로 타인이 당신을 평가하는 도덕적 잣대의 기준과 기대 심리를 한껏 높여버렸기 때문이다. 평소 도덕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높은 도덕적 기대감을 품게 만든 사람은 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고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견고하게 새겼기 때문이다. 나 역시 좋은 사람 콤플렉스로 난관을 겪은 일이 많다. 종종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나는 보통 거리낌 없이 술값을 지불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계산을 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가게에서 나가버리는 모습을 봤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이미 그들에게 나는 그놈의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내가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자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한두 명은 술값을 나누어 내자고 얘기했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무조건 돈을 내는 행위를 멈췄다. 계산을 할 땐 침묵을 지키다가 적어도 그들이 돈을 나누어 내려고 할 때
됐다.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내가 낼게 라고 말을 꺼냈다. 때로는 의도적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내 안에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억누를 맞대은 카드는 당신을 믿었는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함이다.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이용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도리어 나에게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나의 호의를 배신했다고 공격하면서 말이다. A라는 직원이 있다. 나는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먼저 다가가고 커피도 권하고 잦은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하며 좋은 사람이 되었다. 재앙이 시작되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지적받지 않는다는 방심에 A는 고삐가 풀렸다. 회의에서는 내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비판했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장난스럽게 희롱하는 등 내 심기를 거슬렀다. 카드를 꺼내야 할 타이밍이다. 권위를 침범당한 그 순간 사람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한 뒤 반드시 그날 상대방을 따로 불러 매우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강하게 말하라. A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A씨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A씨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희화화하고 웃음거리로 삼을 수가 있나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상호적이라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노력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라고 외치면 상대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상대방이 사과를 하게 된다. 전세 역전이다. 잘 보이려 하는 쪽은 상대방이 되고 나는 지켜보면서 봐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선다. 이런 행위를 비겁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른다고? 당신의 말이 맞다. 더 노골적으로 소개하겠다. 다음에 다룰 내용이 바로 역가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이다. 세 번째,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법, 가스라이팅. 가장 까다롭고 성가신 정리 대상이 남았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럼에도 가스라이팅은 너무나도 미세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 당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살아오면서 수없는 가스라이팅에 직면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들이다. 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만두겠다는 말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지. 친구들끼리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술값 가지고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가스라이팅 접수원은 이런 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내면을 황폐화하고 상대방 뜻대로 움직이게끔 진두지휘한다. 기생충 같은 직원이다. 나도 한때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였다. 예전 회사의 사장, 속칭 빌런은 먹을 것으로 나를 괴롭혔다. 피자를 제일 큰 사이즈로 시키고는 나에게 남은 것을 모두 먹으라고 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하면 그는 챙겨주는데도 싫어하네. 역시 얘한테는 내가 안 고마운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관심 덕분에 나는 당시 구토 증세를 달고 살았고 100kg이 넘는 슈퍼 비만인이 되었다. 가스라이팅 접수원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직원은 역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은 태생부터가 논리적 허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한 행동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을 씌운 다음 마치 그것이 상식이냥 비약하며 공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말이 매우 어려우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모두 직접 들은 이야기다. 친구들끼리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나는 역가스라이팅을 구사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내 말대로 친구 사이에 의리 없게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못할 일이지. 그럼 내가 돈 얘기를 안 하게끔 제깍제깍 공평하게 냈어야지. 우리 사이에 이 말 한 번 듣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친구는 곧장 입을 다물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손절했지만 적어도 끝없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인간과 마주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후련해졌다. 빌런에게 시달리던 때로 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역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대표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 사실 피자를 못 먹어요. 먹으면 구토 증세가 올라오고 두통이 심해져요. 그래도 대표님을 위해서 웃으면서 먹었는데 정말 슬퍼요. 난 사실 피자를 아주 좋아한다. 한낱 직원이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역가스라이팅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개념만 익히기를 바란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나간 어느 하루를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대사를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가스라이팅은 반드시 깨부숴야 함을 기억하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깨닫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스라이팅을 만날 때마다 반격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알려져서 가스라이팅하지 말아라는 말이 최고의 반격이 되기도 한다. 역가스라이팅은 참 피곤한 일이지만 의외로 돌아오는 것이 많다. 저런 피곤한 인간과 상종하지 말고 끊어내면 되지 않냐고들 하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일이 생기는 법이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가정해보라.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다. 한번 확실하고 강하게 나가두면 상대방의 기분이 크게 상할지라도 같은 논리로 당신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는 거기서 멈춘다. 앞으로 뇌 용량과 에너지를 사소한 데 낭비할 일은 없어지는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번거롭다 생각해선 안 된다. 원래 사람은 많든 적든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억지로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타인은 당신도 모르는 새 다시 당신을 잠식한다. 귀찮더라도 행동으로 옮겨라. 악인의 뇌가 최적화로 세팅될 것이다. 악인의 내면은 언제나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에 대한 강렬한 몰입감을 갖고 싶은가? 그것은 내면에서 끝없이 샘솟는 의욕과 그것을 방해하는 외부의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꾸준하게 분노일기를 쓰면서 의욕을 주기적으로 재충전하고 방해꾼을 의식적으로 숙청해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 달만 실천해보라. 방해꾼들은 점차 사라지고 내 인생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진다는 데서 오는 찬란한 심리적 자유가 기다릴 것이다.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이어야 성공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은 이 책에서의 악인은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쁜 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의 악인은 다른 사람의 가스라이팅이나 간섭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보기에는 일견 뻔뻔하고 사회의 규격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튀는 사람이기에 보통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악인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혹은 행복이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책은 흔한 자기계발서와는 달리 악인이라는 페르소나를 사용해서 성공의 비결을 설명한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책 후반부에는 펜트하우스 시야, 메타스피킹 등 악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무기들이 나옵니다. 비록 악인이 아니더라도 이 무기들만 갖춘다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무기 중 하나만 익혀도 이 책의 값은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잠시나마 악인의 가면조차 불사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악인의 삶은 불편하다. 그러나 선인의 삶은 불행하다. 악인론.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책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멋대로 사는데 왜 성공했을까? 세상에 권선징악이란 없는 것일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자신의 하루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모닝커피가 맛있는 하루였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감사일기를 쓰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취업해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0점대 학점인 자신에게 취업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친구는 그에게 발전이 없다며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점차 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는 감사일기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악인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한 달에 3,500만 원씩 버는 사업가이자 시간당 90만 원의 초고액 심리상담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인 악인론의 저자 손수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실하고 착하게만 산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악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착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악인론입니다. 악인이 늘 승리하는 데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 어떤 현상을 쉽게 분석하려면 그 반대를 관찰하라고 했다. 악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분석하려면 악인이 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된다. 잠깐 가상의 회사 하나를 그려보자. A와 B가 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했다. 둘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다. A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언제나 상사가 시키는 일을 기계처럼 처리한다. A는 그러면서도 늘 노심초사한다. 상사가 내 능력을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아이디어라고 면박을 주면 어떡하지?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다고 해도 될까? 혹시 혼자 나댄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온갖 잡념이 그를 괴롭힌다. 결국 A는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 완성한 제안서마저 다 뒤엎어버린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달, 결국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여전히 수동적으로 상사가 시킨 업무만 꾸역꾸역 처리할 뿐이다. 새로운 제안서 따윈 제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지적받으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빠질 테니까. B의 성격은 정반대다. 그는 상사의 지적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살아가면서 욕 한 번 안 듣는 게 가능해 신경 꺼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사원 B도 인간인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불완전하게나마 결과물을 제출해 피드백을 받는다. 호되게 혼나고 반려당하기 일쑤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극을 받아 하루를 마감하며 분노일기를 쓴다. 더더욱 야망이 커지고 욕심이 쌓인다. 입사 당시엔 A보다 실력이 떨어졌을지언정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성공 그래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사람은 사원이라는 같은 직급을 공유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직원이 더 유능한지 또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알 수 없다. 회사마다 분위기에 따라 두 캐릭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일에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 또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A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상사나 타인에게 지적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비롯해 수많은 무의미한 감정들, 이를테면 죄책감과 후회와 걱정과 동정심 등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걸 방치한다. 성공을 향해 내가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온갖 모래주머니를 제 손으로 발목에 주렁주렁 매다는 셈이다. 뇌는 찌들어가고 총기는 흐릿해진다. 에너지는 금세 바닥난다. B는 반대다. 실패, 뭐가 어떤가? 그것마저도 악인은 분노일기의 한 꼭지로 이용한다. 까짓 건 망하면 분노일기에 적지 뭐. 일단 닥치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A를 제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완벽주의와 타인이 보내는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실패하면 배움으로, 성공하면 자축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일단 시도한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면 그때부터 능동적으로 회사 일을 주도하게 되고 끝없는 피드백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에 접어든다. 무엇을 하든 소중한 경험을 얻음으로써 실패에서도 작은 성공을 이룬다. 이처럼 악인의 뇌는 완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진 B의 뇌를 닮았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일과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며 어수선한 뇌 구조는 깔끔하게 정리되고
완벽주의에 늪에 빠져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던 뇌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종종 악인들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 무례하고 눈치가 없다고 욕을 먹는다. 실력도 부족한데 자꾸 쓸모도 없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주변에서 흉을 본다. 너무 튀는 데다가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응자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란 말인가? 남들에게 잠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언정 회사에서 몇 년을 보내도 배운 것 하나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지금껏 남들 눈치를 보느라 속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 자기 멋대로 화끈하게 무언가를 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악한 삶이 아닐까? 억지로 처음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다. 이 글을 쓰는 지난 1년간 수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들 역시 처음엔 직원 A처럼 그저 성실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다. 상사가 지적할까봐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고 모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그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평범한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며 자기 내면의 스위치에 불을 켜는 순간이 있었다.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 말이다. 그게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에게도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을 남김없이 청산해버리는 시기가 필요하다.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주변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가장 위대한 악인의 사례가 있다. 당신이 전쟁 중인 조선시대의 한 병사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병사 생활이 고달팠던 나머지 딱 하루 훈련에 빠지고 술을 진탕 마신 채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포승줄에 묶여 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장군이 당신에게 말한다. 군령을 바로 세우고자 너를 사형에 처한다. 그렇다.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장군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숱한 훈련을 반복하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음을 잠시 달래려고 딱 한 번 술에 취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잘못한 일일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 군유를 따르는 일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영웅 중 영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테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일시적인 악인적 행동으로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신을 재무장하고 군유를 바로 세운 결과 압도적인 전력의 왜군에 맞서 연전연승하여 끝내 조국을 지켰다. 이순신 장군은 찰나의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 결국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의 서로 다른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안다. 당신이 가면처럼 쓰고 다닌 착하기만 한 사람의 페르소나와 일상 속에서 늘 대체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 라며 당신을 꼬집는 악인의 페르소나가 그것이다. 후자가 바로 성공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이제 준비운동이 좀 되었는가? 악인의 시작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만 뇌는 최적화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나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수행하기에도 바쁘다.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조언이나 슬픔, 죄책감 같은 감정 따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감정들 말이다. 첫 번째, 나와 너 모두를 죽이는 최악의 감정, 죄책감. 어디 한번 제대로 당신의 뇌를 들여다보자. 이런, 역시나 하루빨리 정리해고 해야 할 직원들이 보인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해고 대상은 죄책감이다. 죄책감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잔뼈가 굵은 본능이다. 아주 오래전, 당신이 어릴 적부터 당신의 뇌에 입사해 꾸준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식당에서 떠들면 넌 나쁜 아이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단다. 이런 조언을 들을 때부터 말이다. 실제로도 신입사원 시절, 죄책감은 나름대로 유능한 존재였다.
그 덕분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키웠고 정과 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깨치게 해주었다. 당신을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에 머물게 한 공신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뇌 구조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질질 끄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에게 먼저 이별을 통보할 때, 당신을 언제나 믿어준 직장 상사에게 사표를 낼 때, 지하철에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고도 피곤함에 억지로 눈을 감고 못 본 척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죄책감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죄책감을 느낀 순간이 많다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칭찬해 주어도 된다. 그런 당신은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다시 악인론으로 모두를 전환해보자. 죄책감이라는 명찰을 단 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 점점 자신의 직무가 아닌 것에도 간섭하고 서슴없이 월권한다.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예로 들어보자. 합리적인 악인의 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 인생을 개척하려면 부모님의 간섭과 지원을 끊어야 해. 이때 죄책감이 월권 행위를 한다. 이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몇 년째 부모님 속을 후벼 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상처를 주겠다고요? 결말은 이러하다.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지 몰라. 이런 또 전화가 오네. 그치만 잔소리를 듣는 것도 자식된 도리 중에 하나야.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부모님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감. 그럭저럭 부모님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거나 책임을 다하지는 못함. 늘 50%만 만족하며 살아감. 나머지 50%에 대한 갈증이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변함. 사이가 더 나빠짐. 불쑥불쑥 자유를 갈망하지만 영원히 독립하지 못함.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당신은 한 회사의 대표다. 오늘은 무능력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 합리적인 악인의 사고는 말한다. 회사는 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해고할 사람은 해고해야 해. 죄책감의 월권이 다시 시작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가 처음 입사해 당신에게 감사 편지를 쓴 걸 잊었나요? 이야기는 이렇게 귀결한다.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사람은 괜찮으니까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예정된 미래는 가혹하다. 그 사람을 해고할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음. 1년이 흘러감. 그 사람에게는 인건비로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함. 그 사람을 결국 미워하게 됨. 이젠 정중하게 해고할 기분도 사라짐. 감정에 휘둘려 그 사람과 나쁘게 헤어질 확률이 커짐. 거대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죄책감의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바로 논리적인 합리화다. 현대 사회에서 합리화라는 단어는 패배자들과 비겁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지만 때에 따라서는 매우 효율적인 사고방식이다. 심리학적으로 살펴봐도 그러하다. 최소한의 합리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을 100%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악의 수를 택하거나 더욱 파국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합리화 역시 능력이며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것에 휩싸여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상황을 내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연하고 빠르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직원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는 바로 합리화라는 개념이다. 다시 한번 악인의 관점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상황을 분석해보자. 죄책감의 월권. 이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몇 년째 부모님 속을 후벼 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상처를 주겠다고요? 논리적 합리화의 카운터펀치. 지금 당장 상처를 드리더라도 미래에 보답하면 돼요. 아무런 변화 없이 잔소리 듣고 생각 없이 죄송하다 말하는 게 더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묵묵히 잔소리를 듣고 반항하지 않으면 그게 효도인가요? 효도는 발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다. 죄책감의 월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논리적 합리화의 카운터펀치. 그 사람의 웃음 따위가 다른 모든 직원에게 야근과 추가 업무라는 피해를 주는 것보다 무겁나요? 영원히 그 사람을 안고 갈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고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려 스스로 발전할 계기를 찾게 해줘야 해요. 1년이나 2년 뒤에 해고하면 그동안 그 사람은 헛된 시간을 낭비할 뿐이에요. 논리적 합리화로 비효율적인 사고를 깨트려야 한다. 물론 심한 합리화는 좋지 않다. 중요한 점은 논리적 합리화지 비논리적 합리화나 비윤리적 합리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합리화하거나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거나 남의 사업을 베껴놓고는 자기가 창조했다고 합리화하는 행위는 죽음이다. 상황을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악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을 때 죄책감이 고개를 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합리화 카드를 내밀어라. 두 번째,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더 나쁜 놈이 될 것이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첫 번째 정리 대상인 죄책감과 닮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죄책감의 자식이다. 타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일종의 죄책감이 발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확장된 것이다. 두 번째 직원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더 꾸준하게, 더 자주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예측 불가능하게 불현듯 찾아오는 감정이라면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황당하게도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그동안 투자해온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무언가를 끊어내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당신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새겨지도록 부단히 노력했다고 해보자. 만약 그를 비판하거나 지적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투자한 에너지나 이미 형성된 것 보기에 좋은 관계를 뒤집자니 심리적인 부담이 따른다. 인간은 자신이 그동안 투자한 것을 완벽히 배제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판을 하거나 정당하게 화를 내기가 매우 난감해진다. 착각을 깨야 한다. 놀랍게도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타인의 기억에 당신이 나쁜 사람으로 남을 확률을 때때로 높인다. 당신 스스로 타인이 당신을 평가하는 도덕적 잣대의 기준과 기대 심리를 한껏 높여버렸기 때문이다. 평소 도덕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높은 도덕적 기대감을 품게 만든 사람은 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고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견고하게 새겼기 때문이다. 나 역시 좋은 사람 콤플렉스로 난관을 겪은 일이 많다. 종종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나는 보통 거리낌 없이 술값을 지불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계산을 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가게에서 나가버리는 모습을 봤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이미 그들에게 나는 그놈의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내가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자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한두 명은 술값을 나누어 내자고 얘기했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무조건 돈을 내는 행위를 멈췄다. 계산을 할 땐 침묵을 지키다가 적어도 그들이 돈을 나누어 내려고 할 때 됐다,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내가 낼게 라고 말을 꺼냈다. 때로는 의도적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내 안에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억누를 맞대응 카드는 당신을 믿었는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함이다.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이용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도리어 나에게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나의 호의를 배신했다고 공격하면서 말이다. A라는 직원이 있다. 나는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먼저 다가가고 커피도 권하고 잦은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하며 좋은 사람이 되었다. 재앙이 시작되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지적받지 않는다는 방심에 A는 고삐가 풀렸다. 회의에서는 내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비판했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장난스럽게 희롱하는 등 내 심기를 거슬렀다. 카드를 꺼내야 할 타이밍이다. 권위를 침범당한 그 순간 사람들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한 뒤 반드시 그날 상대방을 따로 불러 매우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강하게 말하라. A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A씨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A씨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희화화하고 웃음거리로 삼을 수가 있나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상호적이라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노력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라고 외치면 상대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상대방이 사과를 하게 된다. 전세 역전이다. 잘 보이려 하는 쪽은 상대방이 되고 나는 지켜보면서 봐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선다. 이런 행위를 비겁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른다고? 당신의 말이 맞다. 더 노골적으로 소개하겠다. 다음에 다룰 내용이 바로 역가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이다. 세 번째,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법, 가스라이팅. 가장 까다롭고 성가신 정리 대상이 남았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럼에도 가스라이팅은 너무나도 미세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 당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살아오면서 수없는 가스라이팅에 직면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들이다. 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만두겠다는 말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지. 친구들끼리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술값 가지고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가스라이팅 접수원은 이런 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내면을 황폐화하고 상대방 뜻대로 움직이게끔 진두지휘한다. 기생충 같은 직원이다. 나도 한때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였다. 예전 회사의 사장, 속칭 빌런은 먹을 것으로 나를 괴롭혔다. 피자를 제일 큰 사이즈로 시키고는 나에게 남은 것을 모두 먹으라고 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하면 그는 챙겨주는데도 싫어하네. 역시 얘한테는 내가 안 고마운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관심 덕분에 나는 당시 구토 증세를 달고 살았고 100kg이 넘는 슈퍼 비만인이 되었다. 가스라이팅 접수원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직원은 역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은 태생부터가 논리적 허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한 행동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을 씌운 다음 마치 그것이 상식이냥 비약하며 공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말이 매우 어려우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모두 직접 들은 이야기다. 친구들끼리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나는 역가스라이팅을 구사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내 말대로 친구 사이에 의리 없게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못할 일이지. 그럼 내가 돈 얘기를 안 하게끔 제깍제깍 공평하게 냈어야지. 우리 사이에 이 말 한 번 듣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친구는 곧장 입을 다물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결국 우리는 서로를 손절했지만 적어도 끝없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인간과 마주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후련해졌다. 빌런에게 시달리던 때로 돌아간다면 다음과 같이 역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대표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 사실 피자를 못 먹어요. 먹으면 구토 증세가 올라오고 두통이 심해져요. 그래도 대표님을 위해서 웃으면서 먹었는데 정말 슬퍼요. 난 사실 피자를 아주 좋아한다. 한낱 직원이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역가스라이팅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개념만 익히기를 바란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나간 어느 하루를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대사를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가스라이팅은 반드시 깨부숴야 함을 기억하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깨닫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스라이팅을 만날 때마다 반격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알려져서 가스라이팅하지 말아라는 말이 최고의 반격이 되기도 한다. 역가스라이팅은 참 피곤한 일이지만 의외로 돌아오는 것이 많다. 저런 피곤한 인간과 상종하지 말고 끊어내면 되지 않냐고들 하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일이 생기는 법이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가정해보라.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다. 한번 확실하고 강하게 나가두면 상대방의 기분이 크게 상할지라도 같은 논리로 당신을 괴롭히는 행위 자체는 거기서 멈춘다. 앞으로 뇌 용량과 에너지를 사소한 데 낭비할 일은 없어지는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번거롭다 생각해선 안 된다. 원래 사람은 많든 적든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억지로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타인은 당신도 모르는 새 다시 당신을 잠식한다. 귀찮더라도 행동으로 옮겨라. 악인의 뇌가 최적화로 세팅될 것이다. 악인의 내면은 언제나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에 대한 강렬한 몰입감을 갖고 싶은가? 그것은 내면에서 끝없이 샘솟는 의욕과 그것을 방해하는 외부의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꾸준하게 분노일기를 쓰면서 의욕을 주기적으로 재충전하고 방해꾼을 의식적으로 숙청해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 달만 실천해보라. 방해꾼들은 점차 사라지고 내 인생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진다는 데서 오는 찬란한 심리적 자유가 기다릴 것이다.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이어야 성공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은 이 책에서의 악인은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쁜 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의 악인은 다른 사람의 가스라이팅이나 간섭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보기에는 일견 뻔뻔하고 사회의 규격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튀는 사람이기에 보통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악인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혹은 행복이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책은 흔한 자기계발서와는 달리 악인이라는 페르소나를 사용해서 성공의 비결을 설명한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책 후반부에는 펜트하우스 시야, 메타스피킹 등 악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무기들이 나옵니다. 비록 악인이 아니더라도 이 무기들만 갖춘다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무기 중 하나만 익혀도 이 책의 값은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잠시나마 악인의 가면조차 불사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악인의 삶은 불편하다. 그러나 선인의 삶은 불행하다. 악인론.